안녕하세요. 정혜영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역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산업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국제 수지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값싼 상품의 국제적인 유통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싼 제품,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제3세계에서 값싸게 만든 제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싼 가격으로 유통시킬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수출 산업을 발달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뭘로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예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아카데미에서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묻혔지만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을 받음으로써 그게 어마어마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몇 조 단위의 역할을 했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게 수출을 하게 되는 거고 벌써 이미 많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가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 기생충이나 기생충 콘텐츠를 사간 나라들이 지금 각각 이런 코로나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그게 잘 성사가 될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백신도 나올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인류의 이 펀을 향한 욕망은 계속될 거고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뭐 여행 붐이라든가 소비 붐이 또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러면서 인류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값싼 제품을 많이 팔았죠. 우리나라 여공들이 70년대에 값싼 제품을 세계에 많이 수출을 했고 그러면서 국가의 위상도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7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제품의 수준이 지금의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보다도 못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지위를 이제 중국에 넘겨주고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언제? 1988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88년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88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의 순기능은 우리한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개발 대상 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뛰어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그리고 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많이 낮춰졌다라는 그러면서 슬슬 기업들이 중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지금 같지 않았죠. 많이 수준도 낮았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부터 중국 붐이 일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랑은 잽이 되지 않는 중국의 막강한 인력들이 이제 세계 시장을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아까도 기생충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상품, 화장품, 반도체 이런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하이 테크놀로지와 하이 컨텐츠 사업으로 우리가 세계를 또 주름을 잡아가고 있어요. 요번에 기생충 때 다들 놀랬죠. 어떻게 저런 게 한국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생충. 별로면 어때요? 그들이 좋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사가면 되는 거지. 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기생충이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황이잖아요, 지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국제 상관습성. 이게 뭐냐면 무역거래는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규칙이 있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마다 규칙이 다 달라요. 풍습이 다르듯이. 무역은 그 나라의 풍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우 좋습니다라고 그러면 좋은 건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곧 하고 미국의 as soon as possible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수출합니다. 곧 선적합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거를 정형화해 놓은 국제법은 아니지만 법 같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나라마다 규칙이 다르고 야, 곧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우리의 곧과 유럽의 곧은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도 어찌됐든 빨리빨리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는 하루라면 유럽, 특히 북유럽의 경우는 하루 빨리빨리가 그들은 아마 일주일 이상은 될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국제무역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름을 인코텀스라고 합니다. 인코텀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코텀스 2010, 인코텀스 2020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왜 업데이트를 할까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도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왜? 아날로그 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1995년에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세상의 바뀜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규칙, 국제 규칙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인코텀스 밑에 보시면 신용장 통일 규칙 UCP. 그래서 이런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것도 뭐냐면 결제 조건에 대해서 이 규칙에 의거해서 마치 국제법처럼 간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신용장 캔슬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의 책임이다. 그런 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제법이란 거는 사실 국제법은 강제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용장 통일규칙 같은 경우는 강제라고는 안 하지만 강제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돈을 주느냐 마느냐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주는 거라서 은행에서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아니지만 법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습들이 있다라는 걸 상식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무역학의 성립 배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의 무역은 우리 경제를 지탱을 해왔어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도 없고 우리는 기술도 없고 인구도 없고 땅덩어리는 좁은데 인구는 많은 거죠. 인구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역학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학이란 무역 이론과 무역 정책과 경영, 실무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린 무역학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역학의 종류는 이런 이론과 정책을 설명하는 국제경제학, 또 경영을 설명하는 국제경영학, 또 실무와 매매를 하는 국제상학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실 건 없고요. 우리는 무역 실무 시간이잖아요. 실무 중에서도 우리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만 제가 모아서 엑기스만 이 시간에 앞으로 학기 말까지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르면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또 죄는 아니지만 또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이제 점점 굉장히 큰 의미가 돼버려서 모르면 죄는 아닌데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고 시간과 돈을 버리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갈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의 거래 주체와 거래 대상에 따른 분류를 설명을 할 것이고 또 거래 방향, 거래 방법에 따른 분류 그리고 또 무역의 물품 가공 방식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느냐 또 수출입 연계 방식에 대한 분류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역 실무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재밌게 들어요. 그냥 예의상. 그런데 이제 점점 영어가 나와요, 여러분. 당황스럽게도 영어가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그래서 무역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요, 직장 다닐 때는 전 처음에 이제 무역 담당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영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영어 전공자들이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은 별로예요. 무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전에는 무역이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다고. 그러니까 저는 무역회사 다닌다 그러면 되게 어깨에 힘주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영어 전공을 한 사람들이 또 잘 팔리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영어는 필수였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하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무슨 카톡이나 이런 채팅이 있기를 해요. 팩스도 제가 처음 사회생활 할 때는 팩스가 막 나올 때였어요. 팩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텔렉스라는 걸로 했습니다. 텔렉스? 들어는 봤습니까? 텔렉스. 그런 걸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 이메일로 하잖아요. 때로는 스카이프로 화상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라는 게 대단한 노하우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개입을 했고요. 무역을. 그래서 수출 승인, 수입 승인이 나야 또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무역 거래를 행하는 주체, 민간 무역이 있고요. 국영 무역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어떤 나라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그 나라 멸종 위기동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제품들은 또 통제하고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남북무역. 지금 우리 남북무역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이 어떤 키워드가 정치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할 건 미워하고 품어줄 건 품어주되 돈 버는 건 별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중국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한테 굽히기 싫어도 굽혀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가 무역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섬유나 이런 쪽.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아무 설명 없이 어느 날 확 닫아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어요. 이때. 매스컴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교역을 했을 때의 장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좀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우리의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만 확실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북한과는 수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입이라고 하지 않고 반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국가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입 관세 부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수입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수출입 거래 실적은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무역의 형태에 따라서 무형이냐 유형이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로마 시대에 중국이 로마에서 어떤 기술을 들여왔냐 하면 유리 만드는 기술을 들여와요. 그 전에도 무형의 무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줬을까요? 비단 정도 줬겠죠? 예. 중국은 워낙에 비단이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려 기원전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무역은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특허권은 지식재산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양도양수 수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무역과 수직무역은 생산 단계가 비슷한가 또 서로 다른가에 따른 분류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수출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플랜트 수출은 공장 건설을 위해서 설비를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설비를 통째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정말 엄청난 컨테이너에 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째로 수출을 하면서 플랜트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이 같이 들어가죠. 플랜트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플랜트가 여러분 공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지에 대한 방법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건너가고 기술 이전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무역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수출과 수입의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의 절차는 이제 이게 이 시간에 이런 거를 다 절차별로 순서별로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무역업자라는 거는 이제 물건을 팔고자 사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리에서 물건을 주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뭐 무슨 뭐뭐뭐에 동의합니다. 클릭 하는 것 정도가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수출 신용장이라는 게 옵니다. 이거는 수출 신용장은 말 그대로 돈 대신에 주는 거예요. 돈 대신에. 왜냐? 저 사람이 물건을 보낼지 안 보낼지 어떻게 알아요? 먹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거 나중에 배우게 돼요. 신용장은. 그렇게 해서 신용장이 온다는 거는 저 사람이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유가증권이라서 그 어떤 일종의 보증서 같은 거예요. 나 돈 받을 수 있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확약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 돈은 제가 언제 받나요? 언제 받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믿고 나한테 돈을 먼저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보냈다라는 증거를 확실히 제시했을 때 돈을 받는 겁니다. 신용장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장이 오면 저는 저 사람한테 알리라고 치면 알리바바에서는 보낼 물건을 준비를 해요. 수출 물품을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혼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부품을 저기서 사와서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로 조립을 해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리바바다. 내가 카메라를 판다. 라고 한다면 팔 때는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렌즈도 있고 또 카메라 끈도 있고 또 박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 알리바바에서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부품은 어디서 갖고 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물건을 확보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못하네요. 이렇게 해서 수출 물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런 보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운송 계약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국제무역이다 보니까 운송 계약이나 보험을 체결을 하는데요. 만약에 직구를 하게 되면 운송비를 누가 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리고 보험이란 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제무역에서는 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흔한 일은 아닌데 배가 가다가 해적을 만나서 물건을 다 뺏기는 일이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상에서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해서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필요한 겁니다. 대신 해상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보험을 누구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룰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무역실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를. 그래서 운송계약, 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신고해서 신고 수리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보내.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나중에 수출 대금을 회수한다라는 건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거, 모바일에서 물건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와 절차에 약간의 새로운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수입 절차는 어떠냐? 아주 간단해요. 수입 절차는 수출 절차의 반대입니다. 딱 반대예요. 왜냐? 수출은 내보내는 거고 수입은 들여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입 계약 체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수입 계약, 아까 제가 수출 절차에서는 내가 알리바바라고 가정하고, 내가 알리바바니까 수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 계약 체결해서 승인 받고 신용장 개설하고, 이거는 이제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카드 결제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용장은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금 결제하고 서류 인수하고 쭉쭉쭉 해가지고 수입 서류 인수하고 수입 신고 수리해서 화물 반출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화물 반출은 물건을 찾아오는 거예요. 세금 내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사실 이 용어들이, 우리나라 쓸데없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뭐 반출, 뭐 무슨 뭐 내도, 이런 말을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도는 그냥 들어오는 거고요. 반출은 내보내는 거고요. 반입은 들여오는 거고요. 되게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관. 통관은 여러분 직구에도 통관하는 거 아시죠? 다 겪어보셨죠? 똑같아요. 통관은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인데요. 여러분, 수출 통관이 쉬울까요? 수입 통관이 쉬울까요? 절차상의 어려움 면에서 본다면, 수출 통관은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으로 내보내서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수입 통관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외국에서 물건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어렵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당연히 수입 통관이 더 어려운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돈벌이 하는 건데 얼른 내보내고 돈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수출 통관은 간이로 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서류상으로 다 해요. 물건 보지도 않아요. 물론 랜덤으로 보지만, 왜냐? 밀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물건을 몰래 수출하는 경우 마약을 보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 거는 나라에서 다 EDI 전산으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출 통과는 기본적으로 쉬워요. 수입 통과는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외국 물품이다라는 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 수리되기 전의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세관원이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막 그 도장 꽝 찍어주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딱 나가면 바로 뭐 있냐면 면세점들 쫙 있죠. 거기는 외국이 아니고 국내도 아닌 딱 중간이에요. 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세에 있는 거는 외국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외국이라고 말을 했는데, 공동해역도 외국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들어왔으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도 아직 수입 신고를 안 한 거는 외국 물건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네, 무역관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무역관리를 이렇게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 이렇게 세 개로 하고 있어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우리가 산자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대외무역의 일반적인 거, 총괄하는 기본법이에요. 총괄하는 거. 그리고 수출입 물건의 물적 관리를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요. 관세법은 딱 그 중에서 세금 부과하는 거. 세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 통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세관에서 관할하는 사이드의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기면 법이 엄해요. 감옥에도 갑니다. 정말로. 제가 아주 친한 지인이 이거 위반으로 감옥에 갔었어요. 그래서
관세 부과. 왜 그러냐 하면 관세를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쓰는 경우는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이 엄해요. 외국환 거래법. 이건 뭐냐? 국제 수지 균형과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대금 결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외국환 거래법. 이거는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관리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